네. 잘 쉬고 들어오셨습니까? 저도 좀 쉬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계속 당사자 능력 부분과 이제 쟁점될 만한 것들, 우리 학생들이 주의해야 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릴 때 사망자인 경우는 더 이상 권리 주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능력이 없죠. 그래서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실은 당사자 능력이 없어서 부적법 각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망 사실을 모르고 재판이 계속 진행됐다. 그런 판결이 설사 선고됐다 할지라도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판결이 당연히 판결이 되겠죠. 그랬는데 원고가 소를 제기할 때는 피고의 생존 여부를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랬을 때 피고가 살아있는 것으로, 즉 생존하는 것으로 믿고서 소를 제기해서 보니까 이게 이미 사망한 거예요. 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예요. 소 제기 이후에 사망했던 소송 승계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되니까 다른 문제인데 이미 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 제기 당시에는 생존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원칙적으로는 소 취하를 한다든가 무리 판결을 바꿔서 다시 소를 내야 되는 이것도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절차가 번거롭기도 하고 이중적으로 진행되는 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문제점을 좀 피해보고자 법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것을 당사자 표시 정정이라는 제도로 활용하고 있어요. 즉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그 사람들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수행했을 것인데 그것이 없고 모르고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만약에 사망 사실을 몰랐다면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그것은 당사자의 표시를 잘못한 것이다. 당사자 표시를 잘못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당사자 표시 잘못은 표시를 정정하는 것으로 바로 잡는다는 뜻이겠죠. 표시를 정정하는 것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바로 당사자 표시 정정이라는 제도예요. 그래서 명의를 사망자 이름에서 상속인 이름으로 피고의 이름을 바꾸는 것, 표시를 정정하는 것, 이 제도로서 활용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제기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처음에 그 사망자를 상대로 제기했던 것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중적인 절차 낭비도 없을 것이고 잘못 알아서 생길 수 있는 소멸시 후의 도가의 불이익이라든가 제소기간 경과의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인지도 소송 인지도 마찬가지로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판례 입장에서는 당사자 표시 정정이라는 제도를 가지고서 그걸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당사자 능력에서 또 한 번 우리가 이제 또 한 번 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비법인 권리 능력 없는 법인, 그죠?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요것이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죠? 법인격 없는 사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판례가 어떻게 되죠? 몇 가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그 권리 능력을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목적 범인이라든가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예외적으로 법인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권리 능력을 인정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소송으로 오면 당사자 능력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실제법의 영역에서는 법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비법인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또 등기도 할 수 있잖아요. 등기도 할 수 있죠. 부동산 등기법에 법인한 경우에 대표자 있을 때 대표자
그러니까 비법인의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 등기법상. 다만 재산관계는 어떻게 되죠? 재산 소유관계는 공동소유 중에서 공유, 합유, 총유가 있는데 이 중에서 뭐에 해당될 수 있겠죠? 총유로 보는 것이죠. 재산관계만. 근데 지분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이 이제 소송법적 영역으로 오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권리 능력은 당사자 능력에 대치되는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비법인인 경우에도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즉 법인으로서 실체가 있는 권리 능력 없는 사장이나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대표자나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돼요. 어떻게 인정돼요? 민사소송법 52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민사소송법의 52조. 민사소송법 52조에 법인하는 사단이나 재단을 할지라도 대표자나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비법인 사단, 권리 능력 사단의 경우에도 어떻게 되죠? 당사자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 이름으로 소송을 했다 하더라도 당사자 능력의 흔결로 인한 부적법 각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정확한 당사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소송 요건을 모두 갖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네, 잘 지워지네요. 그래서 아까 이제 법원에 관계되는 부분, 재판권과 좀 관할권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 요건, 소송 판결에 대해서 살펴봤고 지금 당사자에 관한 요건 중에서 살펴봤는데 그 제일 먼저 살펴본 게 바로 당사자 능력. 이 당사자 능력에 여러 가지 또 세부적인 쟁점들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본 것인데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것이 당사자 적격이에요. 이것은 당사자 능력보다는 약간은 좀 개념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개념이에요. 당사자 적격은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당사자 능력이 일반적인 경우도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는 능력, 일반적 능력을 의미하는 거였다면 당사자 적격은 그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이 있어서 구체적 소송에 있어서 본안 판결, 아까 소송 판결 말고 이 본안 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어요. 즉 본안 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이 없다면 굳이 소송을 계속 진행해서 청구권의 당부와 조부에 대해서 판단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절차의 낭비가 된다는 거예요. 혼란만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적격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서 당사자 적격이 있는 자만에 대해서만 본안 판결, 본안 청구의 당부에 대해서 판단해서 권리가 있으면 원고 승소 판결을 할 것이고 권리가 없으면 원고 청구 기각을 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당사자 적격의 개념이에요. 즉 당사자 능력이 일반적인 개념이라면 당사자 적격이 구체적이고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정확히 얘기하면 본안 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이나 능력 같은 것을 말한다. 그리고 본안 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당사자를 상대로 재판과 판결, 일단 판결에서 법조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절차를 진행한 모순을 방지하기 위해서 논의되는 개념이죠. 그랬을 때 당사자 적격은 어떤 영역에서 주로 논의되느냐 라고 본다면 지난번 시간에 소의 종류에 따라 승부 취지가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이행의소, 확인의소, 형사의소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되는 것은 이행의소인데 이행의소는 원고 적격과 피고 적격이 별도로 논할 이유가 거의 없어요. 왜 그랬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기에게 청구권이 있다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원고가 될 수 있고 소를 제기한 사람은, 그로부터 소 제기를 당한 사람은 의무가 있든 없든 무조건 피고가 되기 때문에 이 당사자 적격을 논할 신입이 거의 없어요. 즉 이행의소에서 당사자 적격이 있게 되는 거예요. 다만 아주 예외적으로 몇 개 문제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등기관계 소송이에요. 그래서 등기소송 중에서 말소 등기라든가 이미 넘겨간 등기를 말소해달라. 불법 무효의 등기니까 또는 말소된 등기를 회복시켜달라. 회복 등기라고 하거든요. 이런 게 이런 이전 등기 아닙니다.
말소 등기라든가 회복 등기 청구 소송 같은 경우에 있어서만은 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말소 등기 의무자 아닌 상대로 등기 말소를 구하면서 아무 실익이 없게 되잖아요. 말소하라는 명령을 받더라도 말소도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의미한 소송을 방지하고 무의미한 판결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기관계 소송에 있어서의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이라든가 회복 등기 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등기 의무자만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라든가 회복 등기 청구를 구해야지, 그렇지 않은 등기의무자 이외의 제3자를 상대로 했을 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 즉 피고 적격이 있죠. 여기서는 피고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거기 때문에 소각각 판결이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꼭 뭐랄까 이렇게 익혀놓아야 될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또 뭐냐면은 이제 추심명령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갑, 을, 병이 있잖아요. 갑은 을에 대한 채권자고 을은 또 병에 대한 채권자예요. 그랬을 때 을이 병에 대한 채권을 행사해서 책임자산을 갖고 오면 갑은 을에 대해서 책임자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검토해서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을이 병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면은 갑은 병에 대한 채권자는 아니니까 병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마다 할 수가 없게 되죠. 이랬을 때 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죠. 하나는 실제법상의 제도, 하나는 집행법상의 제도이죠. 실제법상의 제도는 뭐가 있죠? 우리 배웠잖아요. 이게 바로 채권자 대위권이잖아요. 그죠?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인 갑이 대의회에서 행사하는 거잖아요.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서 병으로부터 을에 대한 채권을 회수해서 책임자세에 포함시켜 놓으면은 갑이 을에 대한 재산을 행사해서 채권 만족을 얻게 되는 방법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뭐가 있죠? 추심명령과 정부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집행법상의 개념이죠. 집행법상의 개념이지만 이 정도는 알아야 여러분들 기록 좀 풀 수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 노클럭이라든지 이런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충분히 기억하고 가셔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심명령은 뭐냐면은 을이 병에 대한 채권을 추심 권한을 찾는 권한이죠. 추심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잖아요. 찾는 권한을 갑한테 옮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나간 명령을 추심해서 갑이 찾을 수 있는 명령을 받게 되면은 추심명령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추심 청구 소송을 하는 거예요. 갑은. 근데 이 추심금은 을이 여전히 채권자는 채권자예요. 그런데 그 추심 권한만 갑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채권자는 을이고 추심권자는 갑이 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정부명령은 을이 병에 대한 채권이 그냥 갑한테 옮겨오는 거예요. 마치 채권 양도처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정부명령을 받은 때부터는 갑은 채권자고 을은 채권자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셨죠? 추심명령을 받아도 을은 여전히 채권자고 갑은 채권자는 아니고 추심 권한만 갖고 있지만, 정부명령이 발부되었을 때는 을은 더 이상 채권자는 아닌 거예요. 을이 병에 대한 채권이 전부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갑에게. 갑만이 진정한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마치 채권 양도처럼. 그렇기 때문에 을은 더 이상 채권자는 아닌 거예요. 그랬을 때 전부 말고 추심명령이 발부됐을 때 종전 여전히 채권자인 을이 병에 대해서 채권을 행사할 수는 있잖아요. 채권자니까. 그런데 이미 추심 권능이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갑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을은 추심 권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심 권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라는 이유로 병을 상대로 원래 채권 뭐 1,000만 원, 1억을 달라라고 했다면
달라고 할 추심할 권능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을이 만약에 병을 상대로 자기가 동전의 채권자고 지금도 채권자니까 나한테 달라! 라고 했을 때는 이건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권이 있잖아요. 채권이 남아있으니까 을에게. 맞죠? 그런데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을 봐서 부적법하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각하를 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추심명령 이후에 원래 채권자에 의한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 청구의 소송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소이다. 그래서 각하 판결의 대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전부명령인 경우에는 채권이 누구한테 넘어갔죠? 갑한테 넘어간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갑만이 채권자예요. 을은 채권자예요. 채권자가 아니에요. 채권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을이 또 병한테 계속 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을은 채권자예요, 채권자가 아니에요. 아까 주신권자일 때 을은 채권자는 맞았어요. 그런데 전부명령에도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닌 거예요. 채권이 없음에도, 즉 청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했으니까 당사자 적격의 문제일까요? 아니면은 청구권에 없는 청구권 유무의 문제일까요? 아까 이행의 수에서는 뭐 했죠? 원칙적으로 등기관계 소송 같은 특정한 경우 외에는 어떻게 된댔죠? 이행의 수는 당사자 적격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청구권이 없어도 자기가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면 원고는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다만 패소 판결을 받을 뿐이죠. 그죠? 똑같은 경우가 적용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을의 병에 대한 청구는 소는 적법하되 이 사건 소를 갖고 간다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왜? 을은 이미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에 대한 채권이 없다 이런 이유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그래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그중에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심명령이 났을 때 원래 채권자에 의한 것은 추심권능이 없는 자에 의한 추심 청구이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전부명령일 때에는 당사자 적격은 있고 어떻게 된다?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청구 기각 판결을 내린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요 정도 이제 일단 이행수에서 좀 공부를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서 확인해서요. 근데 확인해서에서도 실은 확인해서도 일단 가장 핵심 개념이 뭐였죠? 확인의 이익의 유무잖아요. 그래서 확인의 이익이 없으면은 부족한 확인소가 돼서 각하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각하 판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소에서 있어서의 당사자 적격은 별도로 논의되지 않아요. 무엇으로 논의된다? 그냥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로 포섭돼서 논의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별도로 당사자 적격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하나 주의할 것이 있어서 상사관계 소송인데 주로 회사법 관계되는 소송에서 이제 법인도 있을 수 있지만 주주총회 같은 경우에서 이런 것이 있어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잖아요. 이사 선임 대표이사도 있을 수도 있고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또는 기존 이사를 해임할 수도 있잖아요. 이랬을 때 해임당한 자가 자기가 부당하게 해임되고 이 해임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 무효다, 뭐 이런 주장을 취소다, 뭐 이런 주장 무효 주장을 하면서 이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떤 소송을 넣냐면은 몇 월 며칠자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무슨 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사의 결의는 누구를 뭐 해임하기로 하는 이사의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그럼 주주총회의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런 확인 소송을 넣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때 확인 소송의 피고를 누구로 하느냐가 문제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 피고는 자기가 해임되고 자기 자리에 들어온 새로운 이사를 피고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해임한 회사, 주식회사, 법인을 상대로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넣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새로 선임된 이사를 냈다. 그러면 이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봐요. 넓은 의미 확인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각하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로 된다? 여전히 주식회사 또는 법인. 그럼 법인에는 혼자 못하니까 무슨 이름이 적용되죠? 대표 이름이 적용되잖아요. 법인의 핵심 이름은 대표 이름이 적용되고, 이 대표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대표와 대리는 전적으로 다르죠. 대리는 제3자가 하는 것이고 대표는 그 구성원이 하는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아무튼 대표자를 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때 대표자는 누구를 표시를 해야 되나? 적어도 그 이사의 경우가 무료로 할지라도 그때 그 이사회라든가 주주총회 결의해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상대로 비로소 이 사람을 대표자로 표시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피고는 누구를 표시해야 돼? 무슨 주식회사. 그 다음에 대표자 표시에서는 뭐 새로 선임된, 자기는 해임됐지만 새로 선임된 뭐 대표이사 누구라고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 좀 더 나가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어요. 새롭게 선임된 자가 직무를 집행하면은 이제 자기는 나중에 이사 선임이 이사 해임이 무효라고 해서 다시 돌아가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이미 법률행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무 집행을 정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이 보람 판결 확정 시까지는 언제까지는 또는 그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대신 누군가는 대표자가 필요한 거니까 직무 대행자를 선정해달라 하는 가처분 소송을 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것이 인용돼서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의 직무가 정지되고 그에 따라서 또 다른 제3자가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이 직무 대행자가 선임됐을 때는 그 법인의 그 주식회사의 피고의 직무 대표자는 이 직무 대행자,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자를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직무 정지를 구하는 이 가처분 소송, 여기서는 당연히 새롭게 선임된 자가 피고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 보고 직무를 수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요것까지 또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훌륭한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로클러의 어떤 구설 면접이라든가 아니면 기록적 문제라든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특히 이제 상사법과 연결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상법과의 주주총회 결의 무효라든가 이사결의 이런 또 쟁점들이 또 다른 쟁점들, 실제법상의 쟁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연결돼서 민사소송법하고 연결된 민법하고도 연결된 법인입니다. 주식회사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이 쟁점이 돼서 하나 좋은 이용의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행의소, 확인의소, 그 다음에 무슨 소가 있죠? 형성의소가 있죠. 형성의소에 대한 판결을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라 했죠. 형성 판결 확정됨으로 인해서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집행 같은 거 붙일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있죠. 여기 형성 판결 같은 가장 중요한 공유물 논한 판결이라든가 뭐 사회인 취소 소송의 일정 영역이라든가 사회인 취소하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이 형성 판결의 중요한 예가 되죠. 이혼 소송도 마찬가지죠. 혼인 취소도 여기에 해당돼요. 혼인 취소에서 이런 형성 판결이죠. 법률관계가 판결로서 형성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형성에서 형성 판결 이런 것이 되는데 이 형성 판결, 형성에서 같은 것은 대개 법규에 특별 규정이 다 되어 있어요. 상법 같은 것도 다 되어 있고 그래서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법규에 원고는 누구로 한다, 피고는 누구 한다, 혼인취소 소송 누가 한다, 이혼 소송 누가 한다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성에서 특별히 일반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무엇이 당사자 적격이에요. 그리고 법의 규정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판례에서 형성유소에 관계된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를 누구로 하도록
되어 있는 판결들이 꽤 있어요. 이걸 보면 이제 문제가 없어요. 이거 따라서 하겠다면은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그렇게 하면 잘못하는 클래스가 있죠. 이 부분만 형성에서 판례, 특별규정, 특별규정 법규를 찾아보면 나오니까 판례는 판례 찾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 판례 형성의 소위에 있어서의 당사자 적게 받는 판례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주의 깊게 공부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당사자 적격이 주로 문제되는 경우 실무상 여기 문제되는 경우 실무상 문제되는 것을 같이 공부해 보기로 했습니다. 실무상 문제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송 요건 흥결에 관한 쟁점이 반드시 들어갈 때 일부라도 예를 들면 복수의 피고가 있는데 그 뒤에 갑을병 피고인데 갑에 대해서는 본안 판결할 수 있는 사안이 들어가고 그러면 의뢰에 대해서는 당사자 적격이라든가 당사자 능력이라든가 없는 것으로 해서 요 의뢰에 대한 청구는 손을 각하한다 하는 이런 주문이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거 각하하지 않고 계속 본합판에서 청구 이유 있다는 청구가 이유 없다는 등 이거 하는 순간 시간을 다 잡아먹고 점수를 다 깎아버리는 거죠. 실력 없다는 느낌도 쫙 받고 누구에게? 채점관에게. 이 부분을 이제 조율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해당되는 몇 가지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고유필수 공동소송이에요. 죄송합니다. 고유필수죠. 민사소송에서 임의적 공동소송과 통상 공동소송과 그러니까 필수 공동소송이 있죠. 합의락적 요구도 하는 거죠. 판결들이 내용이 동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확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것이 필요하고 당사자별로 각자 공동소송에서 각자로 판결 주문이 나고도 차이가 큰 문제 없는 것은 통상의 공동소송이 되는 거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합의락적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소송 진행도 공동으로 해야 돼요. 모든 당사자가 다 공동소송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당사자 1인이 누락됐다. 그러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당사자가 갑을병이 돼야 되는데 병을 빼먹었다. 갑을만 됐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당사자가 누락된 것이고 필수 공동소의 요건을 못 갖춘 거예요. 소송 진행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요건을 못 갖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안 판결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 판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전체가 갑을 모두가 포함된 서로 각각 판결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점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구제책이 하나 있죠. 구제제도가. 무슨 구제제도가 있죠? 민사소송법이 나오고 있잖아요. 필수 공동소송에 있어서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 이런 경우죠. 갑을병을 상대했는데 병만 빠지고 갑을 2인만 상대하는 경우 있죠. 일부 누락된 경우에 어떻게 되죠? 언제까지죠? 1심의 변론 종결시까지 1심. 예? 변론 종결시까지 당사자를 추가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화자가 치유되는 거예요. 만약 추가가 안 됐고 모르고 그랬다. 그럼 이 판결은 무조건 각각 판결이 되는 거예요. 추가하지 않으면. 이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이것이 필수 공동소송의 가장 문제예요. 그러면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가장 문제되는 실제 소송 유형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 지난번에 설명했던 공유물 분할이에요. 공유물 분할은 두 가지를 보여야 돼요. 하나는 당사자 간에 분할하기를 합의했을 때 이때는 소의 이익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이거. 소의 이익이 없는 겁니다. 왜? 분할 합의를 했기 때문에 등기만 하면 되니까 당사자는 언제든지. 그죠?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또는 전부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 합의가 안 됐을 때는 분할을 하긴 해야 되는데 분할이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때 하는 것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잖아요. 이때 할 때는 설사 일부 당사자, 일부 공유자 사이에는 분할하기로 합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모든 자가 원고대지 피고로 들어야 된다. 만약 원고가 자기만이 소송을 했다 할 때는 비록 분할에 동의하는 피고, 그 공유자를 할지라도 이 사람도 무엇이다? 이 사람조차도 피고로 삼아야 되고 그걸 누락하게 되면은 아까 필수 공동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 누락이 되고 당사자 적격 흥배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완되지 않는 이상 무조건 가깝다. 공용분할 청구 소송에서는 그걸 주의 깊게 보여야 돼요. 또 하나는 합의관계 소송이에요. 합의는 조합의 형태, 조합에 있어서의 소송, 그 공동소유의 형태잖아요. 조합이 뭐죠? 조합은 단체성은 있지만 법인처럼 구성원과 완전히 구별될 정도의 단체성은 갖추지 못한 거잖아요. 그죠? 그걸 조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합은 권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권리 능력이 있는 것 뿐이에요. 조합 자체도 무엇이죠?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해서 공동사업 경영의 목적으로 단체를 결성하는 거, 이것이 조합계약이고 그런 단체를 조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조합은 권리 능력이 권리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잠깐? 권리 능력 소송법적 개념은 무엇에 해당된다고 했죠? 당사자 능력에 해당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합 이름으로 소송을 했다가 그때는 당사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이름으로 해야 될까요? 조합은 전체 이름으로. 필수적 공동소송이 돼서 합의자 전원의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부라도 누락되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의 일부 당사자의 누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를 추가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된다 했죠? 무조건 각각 판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사자 적격 부분에 있어서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문제되는 것들은 공유분할 청구소, 합의관계소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아까 조금 설명했는데 제3자 소송 담당이 있어요.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제3자가 소송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가장 전형적인 건 무식으로 채권자 대리권이에요. 그래서 채권자의 대리권,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자기 채권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갑을병이 있다면 을이 병에 대한 채권을 을을 대위해서, 그 대위라고 하죠. 대위해서 갑이 을을 대위해서 을이 병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갑에게는 법령의 규정에 채권 대위권 제도에 의해서 소송 대위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에게는 소송 담당권이 있다는 제3자지만 제3자는 원칙적으로 소송권이 없잖아요. 제3자지만 소송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채권자 대리권이 되는 거예요. 추식명령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의 채권자들은 추식권이 없으면서 당사자 적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갑은 소송 적격이 생긴다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총유관계 소송, 권리등록 사단 같은 경우가 총유라 했잖아요, 그죠? 사원이 총유로 보잖아요, 사단에서. 종중 같은 경우는 종중원의 총유죠. 총유에는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지분이 없는 거예요. 분할도 있을 수도 없고요. 탈퇴 시에 자기 목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총유 관계에 있어서의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권리등록사단은 당사자 등록은 몇 개의 권리등록이 인정되죠? 그래서 당사자 등록이 인정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권리등록은 종중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총유자 전원의 이름으로 가능해야 돼요. 만약 일부라도 누락됐다. 합의 관계 소송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죠. 왜 대부분 이제 그 종중의 이름으로 또 교회의 이름으로 뭐 아파트 그 입주자들 교회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니까 그죠?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 있을 수는 없죠. 총유관계 소송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이 이제 보존행위예요. 당사자 적격과 같이 논의되는 건데 보존행위예요.
자, 공유 같은 경우라든가 합유에서는 공유에서부터 지분이 과반수로서 관리인 같은 것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지분권자는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단독으로. 그 이유는 공유자 전체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합유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해요. 총회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종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제3자가 종중 재산을 빼돌려서 자기 이름으로 재산을 명의로 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효의 등기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을 말소해서 원상을 회복시켜서 보존행위거든요. 일종의 재산을 지키는 거니까 새로운 처분행위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공유 합의에 있어서 단독 지분권자를 할지라도 1인이라 할지라도 보존행위로서 말소를 구할 수 있으니까 총유에서도 이것이 인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 종전 판례에서는 공유물 합원에 있어서의 공유물 합유물에 있어서의 공유자 합유자의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 규정, 민법의 규정을 어떻게 한다? 유추 적용한다. 준용이라 표현인데 정확한 표현 유추 적용입니다. 유추 적용해서 총유자의 1인인 종원 개인도 불법으로 등기를 넘겨간 자를 상대로 불법으로 넘겨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저쪽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약간 다른 거예요. 일단 총유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 자체가 없어요. 합의와 공유는 있는데. 그러니까 없을 때는 신청해야 되는데 이걸 준용한다? 약간 달라지는 거예요. 또 준용하려면 유사해야 되잖아요. 유추 적용이라는 게 그런 것이잖아요. 원래는 해석상 유추 해석에서 적용한다는 것이거든요. 해석상 인정이 안 되지만 유사한 사례이기 때문에 같이 인정해 줄 필요성이 있다 했을 때 유추 해석을 해서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총회는 핵심인 지분 제도가 없어요. 지분이라는 권리가 없어요. 지분권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죠? 지분도 없는데 지분이 있음을 전제로 해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전 판례가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총유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 자체가 없고, 둘째, 공유 합의에 단독으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준용하고 싶어도, 유추 적용하고 싶어도 지분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분이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유추 적용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이제는 이걸 인정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2005년 9월 15일자 2004타의 4497일 전원합의체 판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 아까 얘기했잖아요. 필수적 공동소송, 고의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적 공동소송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 할지라도, 즉 종중의 대표자라 할지라도,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범위는 총회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일단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